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비도 나눔이다라는 주제를 다룰 이하림입니다. 소비와 나눔, 어떠세요? 낯선 조합이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 세 개의 논점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소비는 나눔일까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요. 소비는 의존이다 라는 관점에서 실천 나눔을 이야기할 겁니다. 마지막 상상 나눔에서는 소비도 나눔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비는 내가 할까요? 얼마 전에 노트북이 필요해서 노트북을 구입했습니다. 최신 사양의 날렵하고 하얀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네, 사고 나서 책상에 두었더니 기존에 사용하던 마우스를 새로 사보고 싶어졌습니다. 이왕이면 같은 색의 최신 디자인으로 말이죠. 그랬더니 마우스 패드가 눈에 걸리더라고요. 네, 결국은 새로 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와 비슷한 경험 있지 않으세요? 18세기의 프랑스 철학자 드니 디드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지인에게 멋진 주홍색 가운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운을 입고 서재에 앉으니 책상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책상을 바꾸고 의자도 바꾸고 커튼, 카페트까지 서재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빚을 지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글로 남겼습니다. 여기서 유래해서 무언가를 새로 구입했을 때 연관된 다른 것을 사는 소비 연쇄작용을 디드로 효과라고 합니다. 기업들은 이런 심리를 마케팅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계속 사고 싶도록 자극을 하는 거죠. 광고를 하기도 하고 가격을 높게 또는 낮게 책정을 해서 구매 욕구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유행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계속 사고 싶도록 부추깁니다. 소비는 내가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계속 사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누군가가 내 심리를 조종해서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번에는 초콜릿과 아동 노동 착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카카오 농장에서 일어나고 일인데요. 카카오는 초콜릿의 연료가 되는 열매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에 있는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전 세계 카카오의 4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어린이들은 학교에 가는 대신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돈을 벌려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카카오를 수확해서 머리에 이고 이동을 합니다. 산길이 위험해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 부상을 입게 되기도 하고요. 카카오 재배에는 살충제가 쓰이는데 독성 화학물질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안전장비나 보호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한 카카오를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는 마체테라고 불리는 큰 칼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칼은 무기로도 사용될 만큼 크고 날카로워서 굉장히 유연합니다. 껍질을 벗긴 코코아를 햇볕에 말리고 또 자루에 담기 위해서는 장시간 햇볕 아래에서 일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대부분 초콜릿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비싸서 사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왜 카카오 농장에서 일을 해야만 할까요? 카카오 농장주들이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 그림을 보면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콜릿 가격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곳이 초콜릿 제조 회사입니다. 40%를 가져가죠. 반면 카카오 농장은 불과 5%만 가져갈 뿐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만 카카오 농장에게 돌아갑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속성상 기업은 이윤을 추구합니다.
이윤을 크게 하려면 비용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초콜릿 제조사들은 저개발 국가의 카카오 농장에 가능한 싼 값의 원료를 사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농장은 벌어들이는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고 또 농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충분히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 빈곤선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2015년 기준으로 국제 빈곤선은 하루 $2 수준입니다. 그런데 코트디부아르의 경우에는 6인 가족의 하루 평균 임금이 $0.34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카카오 농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취약해서 성인 노동자보다 임금이 낮고 심지어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동 노동 착취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달콤한 초콜릿의 이면에는 불쌍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와 권력 관계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천 나눔입니다. 패스트 패션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옷은 특별한 날에만 사는 것이었습니다. 추석빔, 설빔처럼 말이죠. 요즘은 옷을 마치 일회용품처럼 쉽게 사고 쉽게 버립니다. 싸니까 사고, 유행이니까 사고, 또 유행이 지났으니까 버립니다. 패스트 패션 기업은 최신 유행에 맞춰 싼 가격에 의류를 짧은 주기로 전 세계적으로 대량 생산하고 판매합니다. 이런 패스트 패션이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의 옷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패스트 패션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방글라데시에는 다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8,000여 개의 의류 공장이 모여 있고 400만 명의 사람들이 의류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의 수많은 옷을 제조하고 있죠. 그래서 다카는 세계의 의류 공장이라고 불립니다.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살펴보면 패스트 패션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환경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던 운하에는 더 이상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옷을 만들다만 자투리청과 버려진 옷 쓰레기가 운하를 메우고 있습니다. 운하와 연결된 강은 염색 공장에서 흘러나온 폐수가 아무런 여과 장치도 없이 쏟아져 나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가능한 것은 저개발 국가에는 환경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기 때문인데요. 선진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의류 제조 업체들이 생산처를 저개발 국가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국에서는 높은 환경 규제를 따르기 위해서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규제가 없거나 규제가 미흡한 저개발 국가로 제조처를 옮기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권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방글라데시 의류산업 종사자의 한 달 평균 임금은 $112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2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 의류 공장이 되었습니다. 패스트 패션의 상당수가 여기 방글라데시의 어린 소녀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하는데 2013년 4월에는 8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의류 공장이 모여 있었고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건물 더미에 깔려 약 1,1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소녀들이 감금되어 이러다가 탈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글라데시 소녀들의 저임금, 열악한 노동 환경과 비인간적인 처우가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선진국의 의료 제조업체가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노동력이 싸고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저개발 국가로 생산처를 옮기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와 인권 문제, 그리고 패스트 패션. 서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한 불평등한 구조와 권력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택배 서비스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화가인 이종철 작가는 까대기라는 작품을 출간했습니다. 까대기는 택배 상하차 작업을 일컫는 말입니다. 작가가 직접 택배 알바를 하면서 겪은 일화를 책으로 출간했죠. 택배에 얽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작품에 나오는 대사 중 사람값이 싸도 너무 싼 것 같아 라는 대사를 명대사로 뽑았습니다. 작가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작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택배 알바를 하다 보면 있잖아. 다들 진짜 열심히 살더라. 주 6일 근무에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 건 기본이더라고. 난 그렇게 일하면서 살면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지낼 거라 생각했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렇게 해야 겨우 먹고 살더라고. 사람값이 싸도 너무 싼 것 같아. 택배 평균 단가를 보면 2001년에는 3,190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2,229원이 됩니다. 그 사이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고 택배량의 증가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택배 평균 단가는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형 택배 회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택배비를 낮추는 저가 경쟁을 펼칩니다. 자본력을 바탕으로 말이죠. 중소 택배 업체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또 한 건에 1,000원 정도 하던 배송 수수료는 700원, 600원으로 떨어져서 수수료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택배 노동자들은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 합니다. 물량과 배송 기한을 맞추기 위해 속도 위주의 작업을 하게 되니 각종 안전사고와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택배 회사의 저가 경쟁과 총알 배송의 대가는 택배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사람값이 싸도 너무 싸다고 이야기합니다. 택배는 사람들의 일상을 편리하게 하지만 그 뒤에는 고된 노동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편리는 이름 모를 누군가의 노고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는 의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고된 노동의 이면에는 불평등한 구조와 권력 관계가 역시 숨어 있습니다. 여기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연민과 공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뉴스에는 사건, 사고 소식이 넘쳐납니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산업 현장과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이주 노동자의 죽음, 아동학대, 빈곤. 이런 뉴스를 접하면 어떤 감정이 드나요? 여기에서 연민과 공감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연민은 기본적으로 동정의 감정입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저 고통과 슬픔을 내가 겪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안심합니다. 그리고 연민은 개인적인 슬픔에 그칩니다. 고통을 받는 사람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혼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거나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감은 분노와 연대의 감정입니다. 누군가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이 사회 구조와 권력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고통이라 여기고 함께 연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행동합니다.
앞에서 연민과 공감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연민이 아니라 공감을 할 때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카카오 농장의 아동 노동 착취 얘기를 봤는데요. 체인지 유어 초콜릿이라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카카오 농장의 아동 노동 착취를 근절하도록 기업에 직접 제안서를 보내 변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입니다. 불매운동이나 특정 가치를 지닌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로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과 정부에 직접적으로 어떤 행동이나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만 머물지 않고 시민으로서 연민이 아닌 공감의 감정으로 연대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불쌍하게만 여기지 않고 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권력관계를 문제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러한 연대와 협동이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눔을 권리형 나눔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나눔은 자선을 기반으로 해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나눔입니다.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변화를 도모하는 자선형 실천입니다. 하지만 권리형 나눔은 문제의 원인을 사회 구조와 권력 관계에 둡니다. 연대를 통해 시민들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권리를 알려주고 함께 권력을 만들어 나가는 실천입니다. 네, 지금까지 소비도 나눔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는 모든 일상생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상적 소비 이면에는 불평등한 구조와 권력관계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소비는 의존이고 연대이며 나눔입니다. 소비가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를 만드는 권리형 나눔이 되는 것, 새로운 상상입니다.